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한 사람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산 남편이고요. 네,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제 고등학교 동창과 말이죠. 어쩌다 이토록 우라통이 치미는 일을 겪게 됐는지 사연 보내볼게요. 저는 어릴 적 굉장히 가난했어요. 속된 말로 흙수저라고 하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희 아버지는 제게 중학교까지만 졸업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할머니의 만류 덕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을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던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하니 아버지도 저를 인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공부만 한 건 아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교우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는 짝꿍인 선이었어요. 선이는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긴 했지만 예쁘게 태어나서 시집갈 걱정은 하지도 않았죠. 예쁜 얼굴을 가지지 못한 저는 선이가 참 부러웠어요. 그렇게 단짝이었던 선이가 내 뒤통수를 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런 학창 시절을 졸업한 후 저는 중견기업의 사무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고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래 여자들보다 월급이 높았기에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몇 년 뒤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단짝 친구인 선이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결혼이라니 친구들은 엄청 놀랐지만 남편의 재력을 듣고는 그럴 만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데다가 시아버지 직업 또한 병원장이기 때문이었죠. 친구들은 선의를 부러워했습니다. 예쁜 얼굴 가지고 시집 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 잘 가게 되니 엄청나게 부러웠던 거죠. 그렇게 몇 년 후 회사 생활을 하던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과장으로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한 덕분인지 신혼생활과 동시에 아이가 덜컥 생겨버리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저는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회사 이번 달까지만 다니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박 부장이지. 이번에 명예퇴직 당하셨어. 이제 내 차례도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그만두고 내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내 친구 영식이 알지? 걔가 몇 년 전에 회사 나와서 치킨집을 차렸거든?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번에 3호점을 냈더라고. 그 자식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나도 치킨집 한번 차려서 대박 한번 내볼게. 여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왜 사업이 요식업이야?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주방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회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치킨집을 차려? 저는 남편을 만류했어요. 하지만 한번 사업에 꽂힌 남편을 말리기는 정말이지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은 퇴사를 한 후 퇴직금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킨집을 크게 차렸습니다. 솔직히 못 믿어봤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라 잠자코 지켜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월급을 도통 가져다 주지 않더군요. 대체 왜 생활비를 주지 않냐고 물어도 투자금으로 썼으니 일단 있는 걸로 버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6개월이 지나가자 저는 결국 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돈을 그렇게 끌어다가 가게를 차렸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큰돈 달래? 그냥 생활비만 달라는 거잖아. 근데 왜 아무 얘기도 없는 건데? 나는 그렇다 쳐도 애는 어떡하라고? 제가 굶는 건 괜찮아도 제 아이가 굶는 건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동안 참아둔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재촉하면 일이 더 안 풀린다는 얘기만 하고요. 하지만 6개월 뒤에 남편은 가게를 폐업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의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엄청난 유지비를 대출로 메우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가게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던 제 자신이 참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빚독촉을 하는 고지서는 매일매일 쌓여가는데 남편은 집에서 소주만 연거푸 들이키더군요. 애는 우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 정말이지 지옥 같았어요. 돈을 구해야만 했죠. 하지만 대출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제게 돈을 빌려줄 기관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떠오른 게 고등학교 동창 선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매처럼 지낸 데다가 유복한 집안에 시집을 간 선이라면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결심이 선 저는 곧바로 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가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선이야. 잘 지냈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말 하는 게 갑작스럽겠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딱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이번에 남편이 가게를 정리해서 빚이 많은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선희에게 부탁했어요. 솔직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지만 친구에게 연락해 돈을 꾸는 게 미안해서 당장의 생활비만 부탁했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선희는 제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돈? 미안한데 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는 안 해. 그러니까 돈은 못 빌려주겠다. 선희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 딱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까? 내가 어디에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굶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애기까지 굶고 있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어? 너도 애 엄마니까 이게 어떤 심정인지 알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왜 이래?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애 엄마인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 애가 내 애야?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애 분유값도 못 버는 걸 왜 내 탓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됐고 난 끊을 테니까 돈이나 꿀 거면 다시 전화하지 마. 선희는 그렇게 말하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더군요.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친구까지 잃으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돈 앞에서는 우정이고 사랑이고 없다더니 이게 딱 그 짝인가 싶었죠. 아무튼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는 담보로 걸린 집을 넘기고 쪽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리 하나도 뻗기 힘든 좁은 방에 있으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했어요. 하지만 활짝 웃는 아이를 보니 그것도 참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죽을 용기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정말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저는 신문 배달부를 시작해 식당일, 건물 청소일, 전단지 배포, 대리운전 등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힘들고 고된 일이 참 많았지만 집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쪽잠을 자고 일만 하는 생활을 4년 동안 하니까 가게가 정상화되더군요. 대부분의 빚을 상환하니 남편도 기력을 되찾고 공사판에 나가 잡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가정에 다시 활력이 생긴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엄마 친구 미숙이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이번에 이민을 간다고 하거든. 그래서 식당을 싸게 처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 생각 좀 있니? 네가 맡아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네가 어릴 때부터 손맛은 아주 야무졌잖니. 엄마는 친구분이 하시던 식당을 인수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생판 모르는 가게였다면 그냥 거절했겠지만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어쩐지 솔깃하더군요. 그 가게는 지역의 맛집으로 장사가 꽤 잘 되던 자리였거든요. 일단 전화를 끝낸 저는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친구분 중에 왜 미숙이 아줌마 알지? 그분이 이번에 이민을 가시는데 가게를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싸게 넘기신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거길 좀 맡아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잘 됐네. 지금껏 당신 고생 많이 했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 않지.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남편은 몇 년 전에 치킨집을 말아먹은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며 제게 가게를 맡아서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인수한 저는 무슨 메뉴로 가게를 운영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집밥을 테마로 백반집을 차렸어요. 한국 사람 중에 백반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리더니 나중에는 줄을 설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땐 정말 정신없이 일했네요. 자연스럽게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요. 퇴근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 이게 정말 내 돈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망해봤기에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몰려드는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7년 정도를 일하니까 예전에 사무직으로 일을 했을 때는 절대로 벌 수 없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 있더군요. 그만큼 가게가 잘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배고파서 울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나름 수도권에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샀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몇 년 전에 쪽방에서 셋이서 자던 시절이 생각나는 바람에 눈물도 참 많이 흘렸네요. 아무튼 건물주가 된 저는 백반집을 운영함과 동시에 건물을 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층 세입자한테 볼 일이 있어서 계단을 오르는데 건물 청소부가 대걸레로 복도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생하시는 분께 인사를 하고 올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얼핏 본 청소부의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죠. 건물 청소부는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던 저는 건물 청소부의 정체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 설마 선이니? 건물 청소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선이었어요. 청소 복장에 화장조차 하지 않아 긴가민가 했지만 확실히 선이더군요. 어, 현수가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던 건물 청소부 일을 하던 선이는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물었어요. 선이 네가 여기에서 왜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상황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금수저 의사 남편을 만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야 할 선이가 건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랑 이혼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알고 보니 선이는 의사 남편과 이혼을 했다더군요. 사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남편 욕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자신의 잘못으로 갈라선 듯 했어요. 그나저나 현숙이 너는 여기 웬일이야? 혹시 이 가게에서 장사해? 아니, 여기 그냥 내 건물이야. 뭐? 이 건물이 진짜 네 거라고? 선이 그 건물이 제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는지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하더군요. 저 역시 같은 답변을 몇 번이나 해주었고요. 제 건물이란 걸 믿게 된 선희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자신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 건물 청소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친구인 저는 건물주가 되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사 사모님으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선희가 저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했던 게 잊혀질 정도로 선희가 안쓰러웠죠.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바쁜 백반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선희는 자신의 일인 건물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건물주가 되어서도 백반집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3층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이지만 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집안을 일으켜준 가게인지라 손님들에 대한 의리로라도 게을리 운영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여보, 혹시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 당신 동창이야? 내 동창이야. 예전에 왜 내가 말했었지? 20대 초반에 의사한테 시집간 선이 기억하지? 근데 그분이 이번 월급 좀 가불해달라는데 어떡하지? 월세가 많이 밀려서 부탁 좀 한다던데. 남편에게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했다는 선의의 부탁에 저는 고민했어요. 10년 전에 제 부탁을 거절했던 선의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이 굴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가불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가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은 가불을 해주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너 월급 가불하는 거 말인데 이제부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도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 조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는 나름 신사적으로 말했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일전에 기죽었던 모습과는 달리 기가 찬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야, 너는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내가 어디 다른 데 쓴다고 빌려달라고 했어? 월세랑 생활비가 너무 밀려서 부탁한 거야. 좀스럽게 그게 뭐니? 건물주라고 재는 거야 뭐야? 선희는 가불을 한 주제 제게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창이란 이름으로 가불을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얘,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사정 좀 봐주니까 너랑 같은 수준으로 보여? 내가 만만해?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청소업체 하청 직원한테 돈을 빌려줘. 네가 그나마 내 친구니까 믿고 빌려줬던 건데 넌 이게 권리인 듯 말한다? 이게 몇 번이나 가불해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너 지금 당장 가불한 돈 전부 다 뱉어낼래? 저는 선의를 무섭게 몰아붙였어요. 가불한 주제에 저를 좀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어이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그렇게 말하자마자 선의가 꼬리를 확 내리더군요. 현수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예민해졌었나 봐. 방금 했던 말 취소할게. 취소. 그러니까 내 사정 좀 봐주라.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고 나와서 많이 힘들어. 까딱하다간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처지야. 야, 너 진짜 웃긴 애다. 내가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니? 재산 분할 받지 말라고 했어? 뭐 때문에 이혼한 건진 내가 몰라도 그 사정을 왜 나한테 말하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10년 전에 생활비를 빌리지 못했던 굴욕을 되갚는 것 같아 참 시원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선희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하던 일을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할 만큼 어느 날부턴가 한밤중에 건물에 볼 일이 있다면서 바깥을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낮에 하지 뭐하러 밤에 건물을 가?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밤에는 쉬고 낮에 볼 일 보면 되지. 저는 어차피 보안 시스템이 완비된 건물을 뭐하러 둘러보나 싶어 잠이나 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에도 건물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꾸역꾸역 나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그렇게 나가는 걸 보니 나중에는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를 잡고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뒤를 밟으니 남편은 정말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건물이 걱정되어서 그랬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던 저는 일단 끝까지 확인하자는 생각에 남편이 들어간 지 10분 후에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떤 여자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안을 들여다봤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와 밀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웠던 사실은 남편과 붙어먹고 있는 여자가 바로 내 친구 선이었어요. 저는 그 정체를 알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다닌 아내 친구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남편과 선의의 그 막장 행각을 보고 분노해서 득달같이 그 안으로 달려들어갔죠.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지금 내 건물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나이는 먹을 대로 먹은 것들이 할 짓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이런 곳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해? 그리고 선희 너 오늘 잘 걸렸다. 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의 뺨을 한 대 휘갈겨 주었고요. 선희는 제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울고불고 잘못을 빌었고 남편 또한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보같이 용서를 해주는 정신나간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계단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서 남편과 선희를 후려쳤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시커먼 빗자루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른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것들에게 가만히 들어보니 건물을 관리하는 남편과 건물 청소를 하는 선희는 서로 마주칠 일이 많았고 남편은 선희가 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서로 저 몰래 밖에서 술 한잔하다 눈이 딱 맞았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선머슴 같은 마누라만 보다가 곱상하게 생긴 선희를 보니 머리가 어떻게 돌았던 걸까요? 나이 먹으면 정신력, 의지력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그 둘을 노려보다가 저는 앞으로 각오해 라고 말하고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임에도 시댁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만행을 고발했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을 덧붙였고요.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시더군요. 아가, 자식 잘못 키운 다 내 잘못이다. 저 녀석이 부인 잘 얻은 것도 모르고 헛짓거리 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날 봐서라도 참아주거라. 시어머니는 제게 비셨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장 이혼을 강행했죠. 어차피 대부분의 재산은 제 명의인데다가 자식도 다 커서 이혼을 꺼릴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거액의 돈을 들여 이혼 소송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버티더군요.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 거머리처럼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빌다가도 제가 강하게 거절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와서 물건을 부수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조울증 환자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위협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고요. 제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의 피를 아예 말려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먼저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80만 원도
바로 끊어버렸고 2년 전에 내 돈으로 마련해드린 시어머니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편히 사시라고 마련해드린 집이지만 어차피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거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 신용카드도 처분하고 아예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팔아버리니 전화에서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내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니까요. 남편이 어차피 신용불량 인생이었기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묶어버린 거였죠. 과거에 한번 남편 신용불량 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 당신 명의로 생활하면 되지. 라고 말이죠. 남편은 모를 겁니다. 지금 그 발언이 자기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고 후회할 말이었다는 사실을요. 본인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남편은 어느 날 전화해서는 서럽게 울면서 말하더군요. 진짜 당신 무섭다. 꼭 이래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집은 사실 때까지 살게 해드려야지. 지금 당신 집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른 건 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어머니 집만은 살 수 있게 해줘. 라면서 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차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다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벌인 그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 이런 게 겁났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데? 당신과 이혼하면 이제 어머님도 나하고 남남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해서 어머님을 모시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땡전 한 푼 없이 제게 쫓겨난 남편은 어디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기술도 없으니 어디서 직장을 구하기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찌질해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힘들게 한 아빠는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요. 한순간에 마누라도 잃고 자식도 잃은 남편이 전혀 불쌍하지도 않았네요. 오히려 속 시원하고 고소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는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랑 바람을 피운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걸 알아보니 그동안 선희가 가불에 갔던 건 선희가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이 선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불을 핑계로 제게 돈을 요구했었던 거였어요. 저는 선희에게도 철퇴를 내리쳤어요. 선희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없던 선희는 제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먼지까지 탈탈 털 작정으로 선희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담보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원에서 과연 제 소송을 받아줄지 아니면 매달 나눠서 지급하라고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낼 겁니다. 물론 제게 2천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선희에게는 그 2천만 원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뺏기기 싫은 돈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소송, 선희와의 소송 결과를 각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우선 기다려봐야겠죠. 제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들에게 꼭 벌을 주고 제 새로운 인생 살고 싶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응당 벌을 받아야 일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들 힘든 시국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